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함께 좀 소중한 것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인간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고 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집단 상담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2번 제가 집단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큰 홀을 빌려서 대부도의 어떤 펜션을 빌리든지 아니면 어떤 큰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데 제가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화, 글씨 크게. 그리고 이쪽에는 불안, 저쪽에는 수치심, 죄책감. 큰 홀에다가 양쪽에다 글씨 크게 해서 붙여놓고 주로 여러분들하고 가장 친한 감정 앞에 가서 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5명 학생들이 다 쓴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화 쪽에 가서 서 있는 그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몇 년 되셨어요 그랬어요. 이 자리에 이 화라는 아이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그 화라는 아이가 당신 속에 몇 년 살았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남매가 있는데 저는 장녀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직장을 그냐면 광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건이야 부른답니다. 목소리도 나지막해요. 건이야 부른답니다. 동생들 다 깨워서 여기 앉혀라 그런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4명이 전부 와가지고 무릎을 다 꿇는데요. 아버지는 앞에 계시고 4명을 앉혀놓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아니? 깊은 땅속에 갔다 왔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니네들 때문에 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애들은 막 졸린 눈으로 하품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극적거리기도 하고 막 자세가 이제 틀어지고 그러겠죠. 4명의 어린 아이들, 자기가 제일 큰 딸이. 그럼 막 그 고통스러운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막 하품하고 막 졸립지 들어가라 그런대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여보 이렇게 부른대요. 방향을 바꿔서. 그럼 아내가 거기 앉으면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나 깊은 굴 속에 갔다 왔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아내가 듣다 여보 그만 좀 하라고. 한두 번이지.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다시 또 몸을 늘려서 건이야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동생들 불러와라 그렇게 한대요. 그럼 동생이 다 깨워가지고 다시 또 아까같이 좀 전에 무릎을 또 꿇는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아니? 술을 마셨으니까 계속 반복되만 한대. 그러면 또 하품하고 한참 있으면 졸립지 들어가 자라. 또 들어가서 잔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제가 다 시연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당신 아버지 비슷한 사람 불러라. 당신 자신과 비슷한 사람 불러라. 동생들 3명 불러라. 엄마 불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 그 수강생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재현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역할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장본인은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 어린 시절의 장면을, 생생한 장면을 그대로 제가 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역할을 맡은 그 대역자가 반항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기뻐서, 아니면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서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한 말도 않고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쌓여져 있을까요? 동생들도 아버지 왜 그래?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머니만, 아 지긋지긋해 죽겠어, 당신 왜 또 그 소리 또 듣고 난리만 날마다 나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가끔 어머니만 그 얘기를 했지, 이 자기 형제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딸이 제일 장년대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빈 의자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몽둥이를 갖다 줬습니다. 하지 못했던 얘기가 뭡니까? 라고 말했어요. 마음껏 표현하세요.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둥이 가지고 막 이제 거기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가 그러니까 나를 낳아가지고 우리들을 낳잖아. 그러면 우리들과 죽으란 얘기야.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아버지니까 우리 삶을 책임져야지,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막 몽둥이 가지고 치는 거예요. 한 번도 표현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나이가 거의 40대 초반인데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네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게 행복해서, 아 그게 문제가 안 돼서, 아 그걸 초월할 수 있어서 말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억압되어지던 감정은 고스란히 어디로 올라오는 거죠? 신체화로 올라오게끔 되죠. 막 아버지한테 막 욕도 하고, 그래도 막 뭔가 이제 분이 안 풀리니까 제가 이중자를 불렀어요. 그 앉아있는 학생 중에 이 뒤로 와라. 그래서 이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인데 뒤에서 너도 소리를 쳐줘라.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놔달라고 했어? 이 애비야, 너 같은 놈이 그러면은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밤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 알기나 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이제 이런 말을 지금 이중자가 해주는 거, 이 사람 뒤에서 이제.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득 안고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속에서 그 억울함과 분함과 분노는 계속 무엇이게 쌓이게 돼요. 그 표현을 원 없이 막 몽둥이를 추니까 막 치면서 하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다 털어놓고 나서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얘기 다 했대. 그래? 이제 당신이 이제는 아버지다. 당신 아버지가 되라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는 당신이 아버지요 그랬어요. 자, 아버지인데 지금부터 여기를 뺑뺑 천천히 돌면서 독백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 힘들어. 아, 무서워. 나 깊은 굴에, 저 깊은 곳에 들어가기 싫어. 오늘은 옆에 광이 무너졌대. 사람들이 몰살당했대. 아, 무서워. 아, 나 죽을 것 같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저 자식이 되고 있는 되고, 그리고 늙은 어머니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일하기 싫어. 다 무섭단 말이야. 아, 무서워. 아, 이 더러운데 발작.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는 거야.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아, 힘들어. 고통스러워. 아, 무서워. 난 깊은 데 들어가기 싫어. 깊은 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단 말이야. 무서워. 무서워. 이 얘기를 하면서 빙빙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버지 역할자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말 하고 싶나? 자기가 독백을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자를 세우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죽은 만큼 고통스러웠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훌쩍이기 시작했는데 그분께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저희 남편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왜 돈 안 벌어와? 뭐 일하기 싫다고? 당신 가장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분 속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면 공감이 되어야만 소통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지금 진정성 있는 공감이 안 되니 소통이 막혀있는 거죠.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막혀있고 뭔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뭔가 뭐에게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막혀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아이가 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슬픈 아이였어요. 어떤 아이는 억울한 아이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한 내면의 아이가 살고 있어요. 우리 속에 누가 어떤 아이가 몇 년 동안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저는 강의를 할 때, 그리고 개인 상담을 할 때, 부부 상담을 할 때, 가족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살고 있어서 그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원함은, 원투는 뭐냐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1장 4절 8절 12절 막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다 가득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가지 못하던 받고 있는 게 뭘까?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꼭 해결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독하게도 안 된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증인이니까. 제가 다 잘 되어졌었으면, 다 형통했으면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독하게도 꼴통처럼 저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영성을 방해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하루에 5, 6, 7, 8명 이렇게 상담을 오랫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을 하다 보니 놀라운 게 찾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을 좀 이 사람에게 긁어주면 혈관에 쌓여있는 이 노폐물이 뭔가를 찾아주면 그 사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저의 전문성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가슴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살고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그 작은 아이의 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락방 사람 짠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자기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인적인 삶이어서 우리의 육체, 신체, 정서 다 연관되어 있는데 오직 우리는 영 하나로만 사는 것 같아요. 이슬만 먹고 영만 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언어를 쓰는지 몰라.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지 이것도 못하니? 그래놓고 여기서 뭐 화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데 사모들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성만 있으니까 말은 율법인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다 복음을 하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무슨 인간의 몸이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하나가 스위치가 온되면 하나는 업되게 돼 있어요. 화우르만 나면은 좋은 것들은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만 켜진다. 공감을 잘 해주는 언어가 복음적 언어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도 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 법원 안에 들어오지? 왜 이 법원 안에 상담실이 왜 나를 만나? 내가 이분들을 만나게 될까? 이분들의 도대체 내용들은 뭘까? 무슨 뭐 커다란 특별한 사건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그냥 소통이 안 돼서 와요. 지난번에도 어떤 부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 오기에 참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여기 오셨을 것 같아요. 올 수밖에 없는 이 답답했던 그 중요한 심정이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네 남편이 응이라고 대답 한 번만 해줘도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응? 응이라고 소리를 안 해줘서 왔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엘리트 부부가 잘생겼는데 애가 어린아이 둘인데 2살 4살 응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녹음해서 응 좀 듣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응이라고. 응? 응이 왜 그렇게 듣고 싶었을까? 응이라고 왜 듣고 싶었을까? 응이라고 들으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 진짜 그게 어때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서나 이 사람 자기 자신을 잘 분석이 안 돼 있구나. 뭔가 지금 답답해서 온 건 온 건데 그게 이제 몇 년 쌓여서 오기는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 2분 있다가 저한테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는 거라고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아내가.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 같다는 게 뭐죠? 좀 더 제가 좀 이해를 더 깊이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남편이 반응을 하면 당신이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저 사람이 호응해 주니까 배려하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혹시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그런 언어를 표현을 못해요. 답답하긴 한데 이것이 지금 선명한지 뭐라고 지금 어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휘, 단어, 문장을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 능력이 안 되면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대신에 말을 내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표현할 수 있으면 그 화 안 내도 되거든요. 이랬어. 그럼 저 사람도 나한테 화내고, 이랬어. 나는 이랬는데 당신 이랬다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애따,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방어기제라고 해요. 그거. 건강한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는 방어기제를 쓰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딸방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하나가 있으면 다 의사소통으로 풀리는 거예요.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만, 이 기술만 갖고 있으면 소통이 너무나 수월해져요. 그래서 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린 상담하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화 대신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화 대신에 뭘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어제도 회사에 그래서 아까 그 남편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 그랬더니 저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자꾸 이혼하자고 하니까 지금 법원까지 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막 공감하려고 하는데 잘 몸이 잘 못하겠어요. 왜 안 되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대화가 없었대요. 물 줘, 밥 줘, 밥 먹으냐, 공부했냐.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자기하고 왜 아들아 두연아 속상했구나, 화가 났구나, 억울했었겠네, 네 마음이 얼마나 분통의 상실감이 컸니, 네가 참 좌절이 심했구나, 그게 싸웠다는 얘기니, 그 친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네가 때릴 수밖에 없었니, 그 친구가 억울했겠구나. 사람을 억울하면 순간 손이 나가기도 하지. 네 마음 알겠다. 이런 공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성장을 했는데 공부해라. 숙제 되니? 밥 먹었니?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곳에 취직을 했으나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결혼 생활은 지금 공부가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긴 하는데 아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보 이거 해줘 그러면 이거 옮겨달라고, 식상 옮겨달라고, 당신 이거 불편한가 보네, 이런 표현을 자기가 못하겠대.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1년, 2년 이렇게 3년 동안 안 하니까 아내가 자기 무시한다고, 여기 속이 답답하다고, 결국은 생각해서 지금 이혼 자리에 왔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모든 행위는 훗날 자녀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어요. 무섭게 영향을 미치더군요. 부모님 두 사람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아이의 결혼 생활에 지극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그대로 유전자가, DNA가 자녀에게 밑으로 내려가듯이, 세대 전수가 되듯이 정서도, 의사소통 패턴도 다 학습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과 아내가 앉아있는 데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받는다는 느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잘 전달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뇌에 그러한 경험이 익숙하지가 않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 내가 또한 결혼을 해서 내 아내가 힘들 때 여보 당신 그랬어,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에 배어져 있는 기술들이 당신에게 없어서, 아내는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무시하는, 내 말을 말 같지 않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렇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라는 거죠. 남편이 자기 마음을 읽어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표현하는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수학 문제 같은 기가 막히게 잘 풀겠는데 이 관계는 그 문제 이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내도 막 울면서 조금만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기술에 대해서 상담을 몇 번만 받으면 그방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도 남편도 아이고 그러겠다 그러면서 그 소장을 찢어버리더라고요. 공감.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수많은 커플들이 가슴에 막 이렇게 서로 막 촉을 겨누잖아요. 사랑하면서 겨누거든요. 이기고 싶어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면 지도록 돼 있거든요. 부부관계. 저걸 막 겨누는 거예요. 겨누고 싶어서 겨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자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지금 겨누는 거예요. 네.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니까 방어하고 싶어서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누는 총은 반드시 자기한테 오게끔 돼요. 이게 가족의 원리거든요. 저도 참 많이 실수를 했거든요. 너무 몰라서. 그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많은 학문들이 이미 학문들이 그때 다 나와 있어요. 상담을 쭉 공부하면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모님과의 인풋 관계가 되어지면 훗날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는 수많은 사람이 이 경험을 해서 써놓은 그 논문들이 다 이렇게 책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공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면서 깨달았어요. 철이 나중에 들었어요. 대학방을 한 후에도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교수님들이 풀어주니까 공감 잘 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말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세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그 기술 혹시 갖고 계세요? 어렵지도 않은데 좀만 기술이 있으면 정말 사람하고 관계가 편안해질 텐데 저는 이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회사에 주 3일을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지금 상담을, 회사 직원들 상담을 해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상담하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이 왔었을 때 반드시 아내도 부르고 자녀도 부르고 그리고 막 때로는 부모님도 불러서 가족 상담을 제가 해요.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 제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이들이 좋아지는 건 어머니가 회복되면 금방금방 좋아져요. 일반 상담실에는 많은 상담료를 내야 되잖아요. 부부 상담은 15만 원, 가족 상담 20만 원, 개인 상담 50분에 10만 원 그렇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다 무료잖아요. 다 무료예요, 회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쭉 몇 년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과제를 내줬을 때 그대로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 회복이 돼요. 몇 년 동안 제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계속 무료로 오니까 몇 년도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제만 내주면 하는데 그 과제가 오니까 다 저는 공감이에요. 키가 공감이에요.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요. 아이가 그냥 민이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뭐 얘가 유치원생,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쓰레기를 버리고 왔다. 그러면 뭐라고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해요? 예쁘나 그러는데 잘했다, 뭐 고맙다. 선생님 뭐라고 칭찬해요?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만 하면 너무나 양이 작죠. 양이 너무 작잖아요. 아이가 갔다 올 때까지
이 아이 마음에서 어떤 게 솔직하게 일어나죠? 자,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예, 귀찮다. 이 말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귀에다가, 뇌에 기억하고 가시고. 아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자, 쓰레기 버리고 오면은, 귀찮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슨 생각, 또 들어요. 또 어떤 마음이랑 생각이 나죠? 귀찮고 또? 짜증. 네, 짜증도 나고. 또 뭐가 생기죠? 용돈. 그렇지.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하죠. 또 감정으로는 어떤 게 일어나요? 쓰레기 버리고 와라 그러면. 억울한데 지금. 지저분.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나? 왜 내가 해야 되는지도 들고 또 내가 종인가? 내가 뭐 종인가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 드는 애들도 있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쓰레기 버리고 와고 칭찬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뭔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에 대해서 읽어줘야 되는 게 열쇠예요, 열쇠. 쓰레기를 이제 얘가 버리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해줘보세요. 자, 여러분 엄마예요. 시작. 네가 우리 딸이, 자, 귀찮았을 텐데, 또 짜증났을 텐데, 또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을 텐데, 그리고 갔다 왔다 하는 동안에 시간, 그동안 얘는 지금 TV 보거나 뭐 게임하거나 뭐 하고 싶었을 텐데, 이거 읽어주는 게 열쇠입니다. 이걸 보고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 일어났던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이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버려주고 나니 엄마 마음이 어때요? 네? 고맙단 말 조금 있다 하고, 엄마 감정이 어떠냐고. 기쁘고, 또 기쁘고, 대견스럽게 느껴지고, 또 기쁨도 없고, 또 엄마가 또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네가 이러이러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 주니 엄마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구나. 우리 딸인 게 참 자랑스러워, 고마워, 대견스러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했다, 고마워, 띡 용돈. 큰일 난다. 칭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걸 격려라고 해요. 격려. 격려해야 된다고 해요. 칭찬 이거 효과가요 정말 나쁘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칭찬하지 마세요. 잘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결과만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다음에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100점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90점 맞았으면 잘했으면? 네가 힘들었는데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을 테고, 또 친구하고 놀고 싶었는데 참았고, 또 게임하고 싶었는데도 참았고, 뭐뭐뭐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지구력 있게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맞았다라는 거니 이렇게 해야 돼요. 잘했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맞았구나. 엄마 마음이 어떻다? 기쁘다, 뭐 뿌듯하다, 만족스럽구나. 네가 내 딸인 게 자랑스러워. 꼭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잘했다 100점. 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내주십시오. 과정을 읽어줘야 돼.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났는데도 지금 참았잖아요. 어제도 상담하러 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셋이에요. 이 집사님 아이가 회사 직원인데 이 승용차를 이렇게 타면요 앞좌석이 하나잖아요. 서로 여기 앉으려고 싸운대요. 그런데 큰 아이가 그래 그럼 너 앉아, 요한이 네가 앉아, 그러고 얘가 이렇게 뒤로 가줬대요. 이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또 과정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은영아, 우리 딸이 어떻게 해준 거죠 지금 얘가? 양복. 응, 네가 그러니까 앞에 왜 앉고 싶었냐고. 왜 앉으려고 하겠죠? 예, 넓잖아요 자리가. 네가 앞자리가 편안하고, 또 아빠랑 얼굴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밖에 배경도 다 보이고, 응, 밖에 배경도 다 보이고, 큰 거, 어? 크다고 인정. 예, 뭐 인정을 받고
이러한 것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꾹 참고 동생에게 양보를 하다니 그 힘이 어디서 났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이러구나. 자랑스러워. 대견해. 너 그렇게 양보하는 힘이 그 관대한 마음이 너 어디서 그렇게 나왔니? 와우,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만약에 1살, 2살, 3살, 4살, 5살, 우리 아이 10살 때까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이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아이가 되고 싶어 하겠죠. 잘했다. 과정 읽어줘야 돼.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읽어줘.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었어? 너 막 친구하고 게임하고 싶고 막 놀고 싶었을 텐데 그걸 꾹 참고 공부를 했거나 뭘 쓰레기를 버려줬잖아요. 이 훈련을 안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한테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해받는다고 느낀대요. 내 마음을. 그리고 시원해진대요. 그리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대요. 이해, 인정,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대요.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누구를 주먹으로 쳐서 걔가 이가 다 부러졌어요. 그렇게 해도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안 합니다. 비난, 판단, 평가 정말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했더니 치료가 변화가 하나도 안 돼요. 전 타당화시켜줘요. 지난번에도 중학생이 선생님한테 CS 막 이렇게 욕을 막 해가지고 제가 상담쌤이 오라고 한번 학교에 한번 들어간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욕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네가 선생님한테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공감을 해주니까 눈물이 뚝뚝. 밤새 엄마 아빠 싸웠어요. 아침까지 새벽까지 싸웠어요. 저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그냥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 책 어디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말이 말 같지 않아 선생님 말이. 그러면서 선생님 쳐서 자기가 이렇게 욕을 했대요. 이제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그렇구나. 좀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 선생님한테.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내가 공감을 해주니까 걔가 다른 사람 다 나를 그래도 그렇지 이 새끼야 네가 선생님한테 욕을 하니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평가 이게 우리 몸에 배 있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공감해줘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너 그렇게 찌질이 아니구나. 지금 이 뉘앙스를 제가 준 거죠. 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뉘앙스를 줘야 돼. 모든 인간은 다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싶어 합니다. 정상이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되니. 이거는 뭐죠? 너는 지금 정상이냐 아니구나. 너 벗어났어. 어디로? 이렇게 비정상으로. 지금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는 비난이나 판단이나 평가. 근데 다락방을 사람 특징은 다 칼 들고 있어. 아니구만.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대표니까. 완전히 문법이죠. 기도해야지. 사모는 안 해서 그렇지 않아. 그거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잘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지금 놓쳐 있는 거 있어요. 관계에서. 여러분은 다 이렇게 돌아가셔서 개교에 섬기시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작은 아이 살고 있는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핵심 감정은 뭔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치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죄책감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 계속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짜리 아이가, 어떤 사람은 30년 아이가, 어떤 50살 된 사람은 5살부터 힘들었으면 45년 된 아기가 이 안에 지금 살고 있대요. 무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잘 아는 단어가 영적 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화시켜서 조금만 풀어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왜?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한 명 한 명 들어가 보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게 누가 살고 있는, 어떤 애기가 지금 도대체 이 안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거 하는 게 전문인들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상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배치하는 게 상담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복음 우리가 메시지만 들어서 다 치유가 되어지면 실은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쓰레기죠. 근데도 여전히 지금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가 안 되는 어떤 것들이 도대체 뭘 길목에서 우리를 잡고 있는가, 혹은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이거든요. 상담에 대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나 제가 안 됐던 사람이어서 너무나 실패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안 되는 거, 얼마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한 명 하면, 제가 어린아이들 초등신학원 이렇게 집단 해보니까 이 속에서 별의별 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부모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못 건드는 거, 저 숨어있는 거 전문가들 다 찾아내거든요. 그거 반드시 치워줘야 되거든요. 막히니까 아이로 하여금 영적인 그 열매 맺는데 반드시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어머니가요, 어머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 과장님인데 저희 회사에 과장님이 저한테 아이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막 간절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1억을 다단계에서 날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분노가 생겼다는 거야.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74세인가 보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상담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하는데 어머니를 약간 왕따시키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님이 그 돈을 벌고 그냥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뭐 남편도 완전히 자기를 막 정말 막 완전히 왕따시키고 무시해버린대요. 자기를 사람처럼도 안 여긴대요, 자기 남편도. 그리고 자식들도, 며느리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돈을 막 뭔가 이렇게 벌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머니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우리 둘째 아이가 호주에 지금 갔는데요, 너무나 살림이 어려워요. 우리 그 손주가 좀 있으면 대학도 가고, 그런데 나는 걔가 한국에 들어올 때 용돈도 주고 걔 대학 등록금 좀 마련하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어머니한테는 그 긍정적 소망이 있었잖아요. 결과가 지금 안 좋아서 그렇지, 이 어머니는 그래도 간절하게 그 손주, 그 둘째 아들이 가슴에 아프니까 용돈도 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남편은 뭘 봐요? 결과가 뭔데요? 자, 그 일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매주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계시길래 전화를 매주 드렸어요. 근데 한 2, 3개월부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엊그저께 과장님 저한테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데요, 저희 어머니가 일 또 저질렀어요. 그게 무슨 뭐죠? 그랬더니 또 무슨 깡을 뭐 어떻게 했대. 저 지금 잘 모르는데 깡을 해줘. 한 4,500개 또 카드가 날라왔는데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머니 미쳤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가족들한테. 어머니가 1억만큼도 안 되니까. 그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요, 이 3남매 기른이라고요, 노점상부터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내가 손이 다 부러져. 저것들 대학을 세상에 저렇게 가르쳐놨는데요. 그래서 지네들이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존에서 다니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그 1억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기를 완전히 내팽개치더라고요. 이런 괘씸한, 이러시는 거. 그러면서 막 우울증이 심하게.
그래서 내가 이 과장님한테, 과장님 어머니가 이런 만큼도 안 됩니까?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요?